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갖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요지경 세상 속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그동안 많이 이렇게 출연하길 기다렸습니다. 저희 방송 또 시작하시기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우리 생생법률쇼 이번 시즌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기훈 변호사님 워낙 명쾌하고 그리고 쉽게 설명 잘해주시니까요.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리 오늘 준비된 내용들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집주인의 횡포, 30년을 키웠는데 몸캠 피싱을 당한 남편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인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새롭게 돌아온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좀 더 친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코너 많이 준비했습니다. 월요일에는요, 법과 관련된 사실들을 굵고 짧게 알아보면서 특히 대법원 최신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판결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그런 화제의 판결들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레깅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깅스 몰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깅스 관련돼서 판결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다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로 다시 파기환송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죄 무죄 반복되면서 3년 이상 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잖아요. 예. 당시 파장이 꽤 있었는데 사건 내용부터 변호사님 좀 짚어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레깅스 몰카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칭하게 됩니다. 2008년도 5월 달에 있던 사건인데요. 버스 출입문 앞에서 어떤 여성이 레깅스를 입고 승차하게 됩니다. 예, 이거를 레깅스 입은 여성의 모습을 한 8초가량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여자가 봤을 때 무슨 손목하고 발목만 이렇게 신체 부위가 드러났었고 나머지 부위는 이제 맨살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자는 뭐 특별하게 여성의 뭐 엉덩이나 이렇게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습을 촬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건에서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결 여부가 많이 갈렸는데요. 결국엔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되냐 이것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먼저 유죄 판결이 났었던 1심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심 판결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왜 유죄를 선고했냐? 먼저 1심 판결을 살펴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손목과 발목 부분만 보통 맨살이 드러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맨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심에서는 이렇게
온몸이 이게 노출 부위가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촬영도 특별하게 뭐 이렇게 어느 신체 부위를 확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몸매가 드러난 점에 비춰봤을 때는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충분하게 여성 쪽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2심은 1심에서는 이제 방금 전에 유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 와서는 벌금 70만 원이 아니라 이거 무죄 아니냐 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레깅스를 찍었는데 어떻게 이게 성적 수치를 못 느끼지?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판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차림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2심 판사가 판결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레깅스라는 옷이 여성들 사이에 비슷한 연령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스니키즌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스니키즌도 옷에 몸에 딱 달라붙고 레깅스도 딱 달라붙고 뭐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이런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옷차림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노출 정도도 보면은 특별하게 손목, 발목 이 부분만 신체적 부위가 노출됐고 나머지 부분은 노출이 안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촬영 방법도 촬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재판받는 사람이 뭐 촬영하기 위해서 뭐 가슴이나 엉덩이를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그 상태에서 촬영했다 이렇게 또 판단했고 그 다음에 신체 부위를 방금 말씀드린 신체 부위를 어떤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성이 기분이 더럽다 이렇게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화난 말을 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성적 수침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심은 옷차림, 노출 정도, 그 다음에 신체 부위 부각 정도, 그 다음에 촬영 방법, 그 여성의 말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2심 판결이 나오자 사회적인 논란이 좀 컸어요. 예, 바로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 논란이 컸습니다. 이 법원이 지금 가해자 중심 판결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집중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여성의 레깅스 입은 몸매를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거든요. 불법으로 촬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체 부위가 노출되냐 안 되냐의 관점을 두고서만 이렇게 무죄냐 유죄냐 선고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상고로 다시 이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돌려보낸 거죠. 예, 지금 이제 이게 다음부터 대법원에 갔는데요. 그 2심 판결에 보면 그 전에 대법원 판결에 2016년도에 어떤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냐면 신체 부위에 노출이 없으면 성적 수침을 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을 갔는데 그 대법원에서는 저번에 2016년도 대법원과 법리를 좀 달리해가지고 다른 기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꼭 그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여자의 발언이 부끄럽고 이런 창피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꼭 이 성적 수치심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기분이 더럽다라고 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떠한 창피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분노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분노도 성적 수침의 하나의 표현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그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의 기존 개념이었는데요. 이런 개념을 깨고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상당히 넓은 폭으로 2016년보다 넓은 폭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했던 거를
다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성적 수치심에 대한 그 해석의 범위를 좀 넓게 인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 보는 판결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제가 이거 판결은 대법원까지 다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근데, 제가 하도 억울해서 네네네. 대법원 판례를, 외에는 이 구제할 방법이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이게 전화 상담을 한번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한번 그래서 네. 전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내용, 이 사건의 내용도 좀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상담자님? 예, 예. 제가 2018년도 세 필지, 그러니까 주택 두 채하고 한 필지 도로부지를 구매했습니다. 네네. 구매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저희들 팽당에 450만 원 그 필지가 대지 주택 두 필지가 82평, 도로부지가 약 31평. 이래가지고 그냥 팽당 45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네네. 예, 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2019년도 3월경에 집 두 채가 너무 오래돼서 철거를 해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네. 하고, 제 도로부지는 그대로 있는데, 네. 이 도로부지 사건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네. 근데 이 도로부지가 특정인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특정인이 이 길 위에 다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앞에는 4차선 도로가 네. 그분들도 신모 씨의 집도 1996년도 신축 건물을 한 거고요. 네. 그 앞에 도로는 1991년도 4차선 도로가 나 있는 네. 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나기 전에 나 있는 후에 그 신축 건물을 지었는데 왜 굳이 우리 사유진 제 도로부지를 사용하게 됐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구청에서도 왜 거기다가 너무한테 허락도 없이 하수구나 이 길을 사용하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 집을 다 짓고 나서도 대문을 두 번이나 만들었습니다. 네. 한 번도 아니고 너무 땅 도로부지 위에다가 약 15땡 땅을 에다가 저희네들 땅이라고 이렇게 해가 관리를 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땅을 돌려달라. 너희들이 여기 딸 그런 앞에 네네. 평문한 4차선 도로도 있고 출입도 가능한 정문은 그 건물이 앞에 출입이 다 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들 상가에 있는 주차장 또는 그러니까 차 서너 대를 대기 위해서 우리 땅 31평을 자기네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 여기 왜 법은 내 사유재산을 왜 그 사람들 특정인한테 사용하라고 판결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길 외에 다니는 길이 없으면은 네네. 제가 뭐 충분히 저도 이 길 외에는 이거 충분히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 앞에 흔한 4차선 도로인데 또 너무 도로를 사용하니까 그게 또 길이 막다른 길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대법원까지 이거를 왜 그런 판결을 내리는지 너무 사유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저는 사용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만 사용하게 하는지는 도저히 법적으로나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러시군요. 제가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상담자님, 이 소송하시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뭐 변호 상담을 받으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신 건 아니셨나요? 변호사를 다 선임했습니다. 근데 그쪽 집에는 뭐 로펌을 사용하고 저는 일반 개인 변호사를 사용했는데 네네. 처음에 1심부터 제가 단추를 잘못 끼운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재판인데 변호사님이 오늘 와가지고 뭐 상담을 저한테 이랬다. 그 사무장님이라는 분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한테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니까 그 변호사님은 아무 답변을 못하고 제가 대신 변론을 하게 되고 제가 그 판사님 앞에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아니다 해가 다시 변호사를 1심에서 바꿨습니다. 네. 다른 분 변호사님을.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봐도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만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고자 때문에 도로에서 네. 4차선 도로에서 자기들 주차는 고자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회에서 사인데 물어봤습니다. 이게 경사도가 어느 정도인가 경사도가 17도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 높이가 190에 12m가 나오면 경사도가 17도가 안 나옵니다. 경사도가 17도가 안 나오는데 왜 재판부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럼 2심에서는 어떤 판단 받으셨어요? 2심에서는 네. 진짜 관리를 안 했다고 그런답니다. 땅을 관리를 안 했다고요. 아, 그런 상황이시군요. 일단 내용 김기훈 변호사님 함께 다 들으셨거든요. 지금 대법원까지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대처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판단 좀 납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담자님. 네네. 예, 그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도로, 이제 공로라고 이제 아마 명칭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로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상담하신 분이 그 공로가 내 도로, 내 소유 도로니까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왜 내 땅에 그 도로 밑에 하수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좀 출발하셔가지고 이제 주위에 있는 그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한테 내 도로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네.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통 그 동안에 오랫동안 그 도로가 이제 공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지금 공로로 내가 독점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 빼고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그 주위 토지 통행권은 좀 약간 다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실 때부터 공로로 공로로 된다는 걸 알면서 계속 사용했고 또 그 도로 밑에 하수구로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중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라고 한 점을 재판부에서 가장 크게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판결문이 아마 그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상담하신 분한테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다. 아마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1심, 2심, 3심 전부 다 패소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맞나요? 제가 아까 이 길이 동행이 두 명이 다닌다든가 그 다른 사람이 다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이 길로 해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 이 나가는 길은 그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부각을. 그런데 저희들이 2심 때 판사님 보고 그냥 서류만 보시지만 현장에 이거는 특수한 그게서 와서 보시면은 판결하기가 쉬운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왜 그러면은 그렇게 그분들이 제 땅을 가져가지 않으려면은 대문을 왜 두 번이나 만듭니까? 새 대문을. 너무 땅 위에 도로 부지 위에서 대문을 만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님이 그 질문 하나만 재판 과정에서 왜 여기다 대문을 만들었습니까? 당신 땅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도로 부지인데 왜 이렇게 해서 그 질문만 하면 그 상대방의 질문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변호사님도 생각했어. 내 집인데 너무 땅인데 왜 대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만들었을까요? 다루를 자체필해도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거는 특정인만 쓰는 겁니다. 이게 뭐 마을 사람도 그 길로 있는 집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특정인만 쓰는데 이게 뭐 국가에 뭐 그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 주인이 관리를 안 했다는 그 책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사용료도 달라 이러니까 사용료도 못 받게 만들었더라고 법은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런 법은 도대체가 우리가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판사와 변호사가 지인 관계가 아니면 이런 판결이 있어서 우리 상식적으로 너무 그랬으면 그다음 이 돈은 31배이니까 통행료를 줘라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 다 공짜로 쓰면서 사용료도 안 주고 그냥 그 집한테 주라는 거는 판사와 변호사의 지인 관계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너무 그것을 빼파먹는 거를 주인이
사람이 돌려달라는데 주지 마라. 이런 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 그러면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갈때 아이가 제가 그래 변호사님, 판사님 이 질문 하나만 물어주니까 왜 너무 땅에다가 대문을 만들었습니까? 그 질문 한 번만 하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알까니까. 왜 그러면 자기네 쓸 것으면 아니면 왜 대문을 만듭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지금 심리적으로 제가 만들 질문 거 좀 아닙니까?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주한테 네. 그 내 도로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만약에 내 도로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소송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럼 둘 다 패소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대법원 이 결정이 이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다음 절차가 있으려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굳이 하려면 재심 절차가 하나 남았어요. 네. 근데 재심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다시 판결 확정됐는데 재심 청구를 해갖고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재심 네네. 사유가 그 민사소송법에 다시 또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여러 가지 그 소송하시면서 증거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증거를 위조했다고 하는 뭐 형사상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혹시 증인이 출석을 했으면 증인이 위증했다고 하는 확정 판결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재심을 받아주고 그러한 경우가 없으면 재심을 아예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억울하신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억울하시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공감이 가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는 그 민사소송법에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고 만약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재심을 다시 청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민사소송법 재심 사유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없다. 그럴 경우에는 좀 재심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위조거나 허위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게 밝혀졌다는 거는 형사법원 통해서 이렇게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증거가 나중에 밝혀진다 하면은 재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소송이 끝났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상대방 측에서는 이제 승소했고 선생님께 패소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소송 비용 얘기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아니, 그게 이제 어제 저번 주 일주일 전에 날라왔는데요. 예. 그 날라온 내용에 그 적힌 금액하고 총액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다 더해도 거의 안 되는데 금액이 3천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변호사비가 선속 그 금까지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판을 다 돼도 3천만 원이 안 넘는데 그 지청에서 3천만 원이 넘게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돈이 또 뭐 있나 해가지고 아무리 그 날라온 그 용지에 그 확인을 해봐도 3천만 원이 안 넘는데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게? 예, 그 먼저 날라온 게 지금 이제 일주일 전에 날라왔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법원에서 보내온 거죠? 네네. 예, 혹시 이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나 뭐 결정문 이런 거 아닌가요? 의견을 제출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청은 하라고. 예, 이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 소송 비용 관련된 확정 신청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담하신 분이 원고고 상대방이 네. 피고이기 때문에 아마 네. 피고 측에서 아마 변호사 비용을 달라라고 아마 신청할 것 같아요. 만약에 원고가 이겼으면 변호사 네. 비용하고 인지송달료, 뭐 감정 비용 이런 게 같이 청구할 수가 있는데 아마 네. 피고라서 변호사 비용을 위주로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을 만약에 피고가 자기 소송에서 1,000만 원을 쓰던 2,000만 원을 쓰던 3,000만 원을 쓰던 5,000만 원을 쓰던 1억을 쓰던 이거를 자기가 승소했다고 해서 원고한테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예, 그 대법원 규칙에 변호사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선생님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1억을 주고 선임해서 소송을 해갖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도 받고 변호사 비용 1억 썼으니까 1억도 받고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서 100만 원밖에 청구 못한다. 이렇게 얼마짜리 소송이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2심, 3심인데 이게 얼마짜리 소송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짜리 소송인가는 법률 용어로 소가라고 합니다. 소송의 가격이라고 해서 소가라고 표현하는데 그 지금 맡았던 변호사님들한테 이거 소가가 얼마냐, 만약에 1,000만 원짜리냐, 2,000만 원짜리냐 살펴보고 거기에 그 한도 내에서는 착수금이든 상대방이 지출한 성공보수든 전부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살펴보실 게 내 소송에 대한 소가가 과연 얼마인가라고 살펴보시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상대방이 청구한 것이 맞는지라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심, 2심, 3심 다 변호사님이 계셨다고 하니까 내 사건 소송이 1,000만 원짜리였는지 2,000만 원짜리였는지 3,000만 원짜리였는지 살펴보고 3,000만 원짜리 소송이었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바로 변호사 보수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니까 이 규칙에 따라 가지고 얼마까지 나한테 청구할 수 있나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공보수도 왜 나한테 청구하냐 약간 이런 불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성공보수도 선생님한테 그 산입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가 그다음에 그 소송 비용은 저희 도로 부지의 땅값 공시 시가에 준해서 되는 겁니까? 가격이. 그 소가는 지금 소송을 네. 제기하신 분이 지금 상담하신 분이잖아요. 예, 예. 아마 그 소송 제기할 때 예. 그 1심 했던 변호사가 그 소가를 보통 산정해서 계산을 해서 냈을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르고요. 만약에 청구 취지가 만약에 확대가 됐으면은 증액이 됐으면 약간 늘어나긴 하는데 그거에 따르고요. 그리고 내 소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소송이 진행까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원고 이름, 피고 이름, 사건 번호가 적혀 있고 또 소가가 적혀 있습니다. 얼마짜리 소가가 이렇게 금액이 딱 적혀 있거든요. 거기서 통해서도 내 소가가 소송 가격이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달라고 하는 건 1,000만 원이면 이거 소가가 1,000만 원 딱 아는데 지금처럼 이게 사용료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금액으로 딱 산정할 수가 없어서 그 계산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 계산 방식을 냈을 겁니다. 1심의 변호사가. 그래서 그걸 확보하시던가 아니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내 소송 가격이 얼마인가 적혀 있습니다. 전산에 그걸 보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비용을 상대방이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산입 규칙, 변호사 소송 비용 산입 규칙의 규칙을 보셔가지고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청구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그리고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내셔갖고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은 이의 신청서를 내셔가지고 법원에 그 발송한 법원에 다시 그대로 사건 번호 거기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 적으시고 원고 이름, 신청인, 피신청인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요. 아니면 채권자, 채무자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 저 앞에 서두에 적으신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검토해 보니까 이 비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서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나중에 판사님께서 검토하신 다음에 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청구했구나라고 하면은 금액을 감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산단장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변호사님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까지 있었고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좀 부담하실 지금 상황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산단장님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소송에서 패하면 이제 소송 이긴 사람이 소송 비용을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도 이제 심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자기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가지고 이거 과다하게 청구했다라고 판단되시면 법원에 의견서를 이의신청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소송 비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 1억 7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34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2월까지였는데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2025년 입주라서 한 번 더 집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대차 법에 의해 한 번 더 거주한다는 뜻의 집주인에게 내비치자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아들이 회사 때문에 이사할 거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투자로 목포에 집을 사놓았는데요. 저희가 전세로 들어갔던 21년 시세 1억 7천만 원에서 현재 거래가가 2억 3천만 원까지 오른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내비치는 말이 저희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천만 원까지 올려서 갱신을 하면 안 되냐고 했지만 한사코 아들이 들어온다면서 저희에게 당장 집을 비워줄 걸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히 월세를 알아봤는데요. 월세로 이사를 가기로 정하고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물을 봤더니 귀한 전세 하면서 버젓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집주인과 통화한 기록은 저장한 내용이 없고 문자에 대한 내용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집주인이 9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문자만 있는데요. 저희를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는 집주인에게 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일명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예, 일부 맞습니다. 개정이 있은 다음에 참 법적으로도 많은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제 유사하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임대차 갱신과 관련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임차인의 이 계약갱신 청구권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먼저 상가 임차인하고 주택 임차인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연은 이제 주택 임차인입니다. 주택에 관한 임차인이고 상가 임차인은 좀 다르죠. 그리고 먼저 이제 상가 임차인하고 주택 임차인하고 약간 다른 점은 상가 임차인도 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법에서는 기간을 중점으로 좀 판단했습니다. 뭐 1회냐, 2회냐, 3회냐 횟수를 중점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10년이라고 하는 갱신 청구권 10년 동안 점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10년 이렇게 기간을 중점으로 판단했고요. 주택 임차인은 좀 상가 임차와 다르게 뭐 10년, 뭐 5년 이거 중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횟수로 했습니다. 그럼 몇 회까지 그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냐? 1회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은 10년, 그다음에 주택 임차인은 1회까지 이렇게 규정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대차보호법 3법이 개정됐는데 이게 2020년 7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봤을 때 왜 이때는 2020년 7월 달은 한참 주택이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면 그만큼 보증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1회 정도는 다시 한번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갱신을 거절한 이유가 자신의 이제 아들이 이 집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죠. 예. 아들, 그러니까 집에 비속이 들어올 것이다. 이 내용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임차인이 이제 갱신 청구를 합니다. 자기가 1회 정도 한 번 더 기회가 1회 정도 한 번 더 살 수 있는 개인 청구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구를 했는데 이때 임대인께서 이제 건물 소유자적 임대인이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살 겁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거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직계 비속이나 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밖에도 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또 있을까요?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1회 정도 개인 청구는 할 수가 있는데 총 9가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 보여드린 게 제8호 직계 비속 진속 자기 가족에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고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이기 두 번이죠. 이기의 월세를 밀린 경우, 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해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무단으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더 이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노후화돼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차인으로서의 더 이상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총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거짓말인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계속 임차인한테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나가든지 아니면 나간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니까 아들이 와서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라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명도 소송할 때 이거 실제적으로 판사님한테 이제 임차인은 이렇게 어떤 증거를 제출하냐면 내가 이 사람이 임대인이 나한테 아들이 거주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중개물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전셋값을 더 올려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말한 거는 저한테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질적으로 판사가 이 주장을 판단을 해서 받아줬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이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명도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인이 패소하겠죠. 패소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갈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예,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법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의 증거가 다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경위는 있지만 또 구체적인 증거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입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대인한테 건물주한테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권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내용 증명을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 가서 나 갱신 청구를 합니다라고 한 종이에 A4 용지에 적어서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에 발신자인지 수신자 적혀 있는데요. 수신자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요거를 통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또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녹음을 하시던가 이런 방법을 꼭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그러니까 임차인이 먼저 갱신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임대인, 건물주가 안 됩니다. 갱신 청구 못 받아주겠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꼭 다시 회신을 회신을 받아야 됩니다. 이 회신에 대해서 회신 내용에서 꼭 녹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봤더니 이제 아니다. 그 아들이 안 살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임대인한테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아들이 와서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꼭 문자나 카톡이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해서 증거를 마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증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손해배상 얘기를 좀 돌아와서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전세가의 보증금이 지금 1억 7천만 원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산정이 되게 될까요? 예, 그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이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아예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실제적으로 아들이 살았을 때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과 차액 2년분에 해당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아들이 와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제3자는 다시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인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요. 1억 7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최근 금리 기준이 3.5%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3.5%에 2%를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에 5.5%를 곱하면 935만 원이 됩니다. 네. 935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하면 월 77만 9,166원이 되는데 거기에 곱하기 3개월분 해당되니까 한 달에 233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 액수가 이제 소액이라면 소액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참 소송을 진행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소액이라서 이제 지급 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급 명령 신청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그 밖에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 갱신할 때 주의할 사항 있으면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꼭 갱신 청구를 했다는 걸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하는 방법으로 내용 증명이나 녹취를 하시던가 문자, 카톡으로 확인하시고 또 상대방이 건물주가 거절했다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녹취 또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해서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것을 꼭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우선적으로 일단 증거 확보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급 명령 등 다양한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변호사님 조언 말씀 따라 좀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초혼이었던 저와 달리 당시 남편은 전초와 사별 후 아들 둘을 두고 있었죠. 어쩐지 저희 부부 사이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거기서 가정을 꾸렸죠. 둘째는 사업을 하겠다며 큰형 유학비만큼 사업자금을 달라 했지만 남편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자금 문제로 아버지와 수차례 다툰 둘째는 집을 나가버렸죠. 저는 둘째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에게 연락해 장례를 치르긴 했는데 그 이유가 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전셋집뿐이라 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큰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했더니 전세금 가져갔는데 뭘 요구하냐면 매몰차게 밀어냈고 둘째 아들은 몇 차례 몇십만 원씩을 보내줬지만 얼마 전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60대 중반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도 괘씸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법적으로 아들들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좀 안타까운 사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상황이라서 아이들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 법적으로 민법에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법조문을 보면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다음에 기타 친족 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양을 청구하려면 충족해야 할 요건들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적으로 부양받을 사람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부양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자력으로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8년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력으로 충분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할 사람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부양할 사람이 부양 의무는 있다고 볼지라도 부양할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자기 생계도 지금 유지하기 힘든데 이런 상태에서 이 부양할 사람이 자녀가 부양료를 부모한테 줄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2년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부양료 청구를 부모가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상황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이제 친자식이 아니심에도 이제 친자식처럼 정성으로 키워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좀 친족 관계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모는 아니신 상황이고, 그런데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죠. 이럴 때도 자녀가 당연히 부양 의무를 지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적 감정으로도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사연 주신 분은 계모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난 자식이 아니고 전 남편하고 있는데 전 남편의 전 처의 자녀들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그 계모가 부양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보면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는 지금 계모는 직계 혈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현은 혼인 관계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즉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직계 혈족의 그 배우자가 되는 거지, 사망하면은 혼인 관계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호에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에서는 사망함으로써 배우자 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인척 관계는 계속 남아있다고 또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호를 보면은 기타 친족 간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척이 친족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즉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계모가 그 자녀들하고 같이 생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모가 그 친부와 같이 공동 생활을 하거나 또는 최소한이라도 생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 남편이 그 사망할 경우에는 자녀들, 자기가 직접 난 자녀들이 아니지만은 그 자녀들하고 같이 생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녀들한테 그 남편의 그 전처의 자녀들한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공동생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큰아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작은아들도 따로 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따로 살고 있다면 부양료 청구가 또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이 아까 전에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아니고 직계 인척 및 그 배우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족 간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미국에 살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도 거주를 달리하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어머님께서 전세 보증금은 가져가신 상황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상속 재산이라고 한다면 아들들 몫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머님이 전세 자금을 다 가져가셨으면 부양료가 이렇게 지급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을까요? 그건 또 다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상속될 경우에 아들이 2명이고 이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1.5대 11, 네. 즉 말하면 3대 2대 2대 총 재산이 7억일 경우에는 3억, 2억, 2억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제 3억은 이제 배우자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보증금은 만약에 7억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3억, 나머지 자녀들한테 2억씩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 합의를 했다, 이건 상속 분할 협의로 해가지고 그냥 어머니한테, 계모지만 어머니한테 주기로 채권 양도의 성질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모한테 무슨 부양료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양료를 지급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부양료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 정리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부양료를 이제 여러 가지 결정하는 요소에 있을 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양받는 사람, 그다음에 부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제적인 요소를 가장 먼저 법원에서는 판단합니다. 부양받을 사람이 먼저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은 자녀들한테 부양료 청구한다고 할 수가 없죠. 대신에 그럼 부양할 사람, 부양료를 지급할 사람도 경제적 여유가 만약에 없다. 그렇게 하면은 부양료를 부모한테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 간의 부양 의무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 의무가 좀 다릅니다. 부부 간에는 서로 동질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1차적 부양 의무의 성격을 지닌 반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2차적인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받는 사람과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